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아산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9쪽, 커피땅리 29쪽까지 소설을 읽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뭘 볼까요? 자, 우리 교과서 30쪽서부터 커피땅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떠들어대었다. 머리에 깍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 자, 뭔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죠? 자, 이거는 갈등의 종류로 따지면은 무슨 갈등이라고 했었죠? 우리 배웠었죠? 자, 일단 외적 갈등일까요? 내적 갈등일까요? 네, 내적 갈등이죠, 여러분들. 자, 내적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이 뭐였어요? 자, 한 인물의 내부에서 뭔가 고민이 있을 때, 그래서 A인지 B인지 고민할 때, 이런 것이 뭐예요? 내적 갈등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고민의 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인국의 내적 갈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자, 갈등이 종류가 크게 두 가지 뭐가 있었죠? 네,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있죠? 자, 외적 갈등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크게. 자, 개인과 개인의 갈등. 자, 우리가 춘섭이랑 그리고 지금 이인국 박사가 싸우고 있었죠. 이게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죠. 자, 그리고 또 개인과 사회의 갈등. 자, 이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개인, 이인국 박사 친일파죠. 자, 근데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지금? 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해방된 직후, 그래서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자, 그래서 이 개인, 이인국하고 사회하고 갈등을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갈등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인과 환경, 개인과 운명, 이런 게 있는데, 자, 지금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이인국의 내적 갈등도 드러나고 춘섭이와의 갈등도 드러나고 개인과 사회의 갈등도,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이 소설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갈등은 한 가지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두세 가지가 중첩되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인국 박사는 일어나 앉아서 한길 쪽에 귀를 기울였다. 근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이 뭐죠? 뭔가 춘섭이와의 일화 때문에 뭔가 굉장히 찝찝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친일파였어.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밖에서 뭔가 시끄러워졌대요. 그래서 보니까 궁금증에 견디다 못해서 그는 엉거주춤 구부린 자세로 밖을 내다보았다 했더니 포도에 뒤끓은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자, 태극기는 알겠는데 적기는 뭐죠? 자, 불굴적자. 자, 우리 지금 북한이나 우리 지금 공산주의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나쁜 말이긴 한데 빨갱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왜냐하면은 자, 공산주의의 상징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 적기는 뭐냐 하면은 소련의 색깔입니다. 자, 그래서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환성을 올리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둬야 되는데, 자, 당시에 이 이인국이 어디 사는 거예요? 38선 이북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북 지역에는 당시에 누가 들어왔어요? 소련군이 들어왔죠. 그래서 소련군이 입성을 해서 적기를 들고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무엇일까?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해수기는 간호원이었어요. 자,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 야단법석이에요. 자, 숨을 헐떡이면서 이야기하는 해수기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 없이 눈만 껌뻑거리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이젠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해수기가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하고 바깥쪽을 내다보고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던지, 자, 뭘 생각했을까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는 움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벽장문을 열어서 안쪽에 손을 뻗쳐서 액자틀을 끄집어내었다. 자, 이 액자틀이 뭐냐면은 밑에 나와 있죠. 국어 상용의 가.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이인국 박사가 받은 액자인데요. 이때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의 국어는 한국어가 아니죠. 일본어인 거죠. 자, 일본어를 항상 할 때 상자, 용, 이거 사용하다 할 때 용자. 그러면 항상 사용하는 집,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1940년대 일제강점기 후반부에는 어떤 정책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민족문화 말살 정책. 그래서 우리 말로 된 뭔가 문학작품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폐간시켰어요. 그리고 창씨개명. 자, 우리나라 말을 못 쓰고 일본식의 뭔가 이름으로 바꿨어야 됐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이런 말살 정책에 뭔가 이 사람은, 이 인국은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액자를 받았겠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알 수 있었고 이인국 같은 친일파가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틀 뒤를 열어서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서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서 꼼꼼히 찢었다. 자, 왜 이렇게 꼼꼼히 찢은 거죠? 자, 옆에 날개를 볼까요? 이렇게 모조지를 찢은 까닭은 뭐예요? 친일한 사실을 숨기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친일한 사실을 발각되면은 좋지 않을까봐.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유용한 쓸모가 있었던 액자 틀에 있는 이 상장패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증거 인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조금 아까워해요. 이 사람은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면서 미련을 가져요. 자, 굉장히 쓸모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쓸모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인국 박사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요? 이 친일한 액자를 찍고 있는데 창피함, 부끄러움, 반성 이런 거 있나요? 전혀 없죠. 자, 그럼 이걸 찢으면서도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 변화하려고 적응하려고 찍고 있지? 뭔가 역사의식 이런 것들은 없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구나. 역사의식이 부재해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자기의 민족, 이런 역사 이런 거는 상관없죠. 내가 잘 살면 그만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모면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성격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시대에 따라서 뭔가 시대가 바뀌면은 그때그때에 맞게 변절적으로 굉장히 수능을 잘 하죠. 그래서 뭔가 박쥐처럼 여기에 이 사람이 득세하면 여기에 붙었다가 소련군이 득세하면 소련에 붙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은 기회주의적이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릇한 미련. 이게 뭐예요?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떳떳한 구실을 했었는데 아쉽다. 이런 것을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위에서 무엇을 생각했던지 여기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옆에 보면은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제 일제시대가 끝났구나. 빨리 친일 행적을 지워야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여기 볼까요?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얼마나 또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거 뭐예요? 내적 독백. 자, 내적 독백은 뭐냐면 독백이 뭐예요? 혼자 말하는 거죠. 근데 내적. 자, 혼자 생각한 것을 말로 드러내는 거예요, 인물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시점이 무슨 시점이라고 했었어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었죠. 자,
자,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은, 자, 작품이 있고요. 작품 내에 이인국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굉장히 잘 그렸죠. 그리고 작품 바깥에 서술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냐 하면은, 자, 주인공, 이인국을, 전지적 작가 시점은 주인공, 이인국을 주인공 바깥에, 이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하고 내면에 있는 심리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야, 이인국은 이렇게 생각한대. 자, 이인국은 저렇게 생각해 하면서 전부 다 우리 독자에게 전부 다 전달해주는 사람인 거죠. 자, 근데 이 내적 독백에서는 서술자가 이인국을 관찰하고 뭔가 서술자가 이인국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나요? 아닌 거죠. 이거는 누구의 말인 거예요? 이인국의 그냥 내면에 있는 말인 거죠. 그냥 이 내적 독백은 이인국이 서술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다이렉트로 아,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적 독백이에요. 혼잣말 하는 거죠. 이렇게 이인국의 혼잣말을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서술자의 개입 없이 전달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일단 이해가 안 되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하고서는 넘어가세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점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했었죠. 우리 시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내부에 있어요. 그럼 무슨 시점이에요? 내부에서 나로 드러나요. 나는 뭐뭐를 했다. 나는 뭐뭐를 생각했다. 그래서 나가 드러나요. 그러면은 무슨 시점? 몇 인칭? 1인칭. 자, 1인칭 시점이죠. 자, 근데 위치가 이렇게 지금 서술자가 지금 작품 바깥에 있죠. 그래서 나로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지를 않아요. 작품 내부에 없으니까. 작품 외부에 있어요. 그러면 몇 인칭? 3인칭. 3인칭. 자, 근데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로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뉘는데 다시 자, 서술자의 태도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러면은 1인칭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심리까지 다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자, 우리가 생각은 몰라요. 그냥 다른 주인공이 있고 나가 있고 나의 옆에 다른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나가 다른 주인공을 관찰해요. 자, 그럼 이거 무슨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그러면은 인물의 반면에 3인칭 시점 중에서도 외부에 있으면서 지금 이 소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서술자가 이인국 박사, 작품 내부에 있는 인물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보통은 자기 자신의 생각 이외에는 알 수 없잖아. 근데 다 알고 이 사람이 굉장히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여서 인물의 뭔가 내부에 있는 성격, 심리 이런 거 다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3인칭 중에서도 전지적 작가 시점. 자, 근데 이 서술자가 이인국 박사, 이 내부에 있는 인물의 생각은 알 수 없고요. 그냥 이인국은 뭐뭐라고, 어떤 행동을 했다. 이인국은 표정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외면만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내부에 있는 인물들을 관찰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자, 요 4가지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은 출제할 예정입니다. 요거를. 자, 그래서 어떻게 출제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해한 내용을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주로 출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출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자, 그럼 이것과 시점이 유사한 작품을 보기요. 1, 5번 중에서 고른 것은? 그러면 1번에서는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드러나는 소설의 어떤 소설의 일부분. 2번에서는 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드러나는 소설의 일부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이 시점 4가지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이거는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이인국의 생각인 거죠. 자, 이인국의 생각을 누가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이인국의 생각을 독자한테 이렇게 전달하네요. 얘가 보고서는 얘한테 독자한테 전달하고 있죠. 이 부분은. 자,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근데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굉장히 특이한 시점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지적 작가는 이인국 옆에 있는 아내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해숙이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다 그랬잖아.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이 아내나 해숙이의 생각은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인국의 생각만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다 있는데 이인국 한 사람한테만 스포트라이트,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초점화. 이인국의 생각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점화라고 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이거는 이인국의 생각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위에 볼까요? 자, 해수기가 나왔는데 소련군이 들어왔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하는 해수기의 말에. 자, 해수기의 생각과 정서, 이거 드러나 있나요? 아니죠. 이 해수기의 외면적인 행동만 드러나 있어요. 내면적인 심리가 드러나는 것은 누구만? 이인국 박사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34쪽 핵심 독독 3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시점과 서술상의 특이성.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근데 이인국을 초점화한다라는 거는 초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이인국의 생각과 심리를 좀 더 중점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심리는 전달이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생각과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으나 이 소설의 서술자는 주인공 이인국만의 생각과 심리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심리를 서술할 때는 철저하게 이인국의 눈에 비친 생각과 심리만 서술을 하는 거예요. 볼까요?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춘석이의 눈에서 불똥이 튀는 것 같이 살기를 느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은 춘석이가 이인국에게 사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춘석이의 내면 심리까지. 근데 춘석이의 내면 심리는 직접적으로 전달을 안 합니다. 대신에 이인국의 눈에 비쳤는데 이인국의 눈에는 이 청년의 눈에서 불똥이 뭔가 죽일 것처럼 쳐다보고 있다. 나한테 사리를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이인국의 눈을 통해서 추측한 내용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시점이에요. 자,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일단은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일단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넘어가고 하세요. 몇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환자도 일본말을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 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왔다. 자, 우리가 지금 언제 시대로 돌아갔어요, 지금? 일제강점기로 돌아갔죠. 지금 위에 부분은 어디였어? 해방 직후였어요. 소련군 입성 시기에
이 액자를 보고서는 뭐를 어느 시점으로 돌아갔어요? 일제강점기 말기로 돌아갔어요. 뺏겼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은 자, 액자 틀은 자,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거죠. 일제강점기를 회상하게 하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소련군 입성 시기에서 갑자기 일제강점기 후진했죠. 자, 이런 구성을 무슨 구성이라고 했었더라? 네, 그렇죠. 역순 행적 구성. 순행이 뭐예요? 현재에서 미래로 쭉 가는 건데 역박구했다. 역순 행적 구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뒤 부득이 싸우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이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자, 얼마나 일본어만 써댔으면 우리나라 말이 익숙하지가 않을까요? 그만큼 친일을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쪽입니다.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 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기에 이 종이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드렸다. 역사의식이 얼마나 부재했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의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가 떠올랐다. 그 순간 조금 끊겼는데요.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의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가 떠올랐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가. 자, 그는 후 한숨을 내뿜었다. 그러고는 저금 통장의 잔액을 깡골이 내주어 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등골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왔다.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 돈만 있으면은 신의 사람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자, 그래서 돈만 있으면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오든지 간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속물적이고 물질을 중시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서술자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인국이 자기 내면의 이 내면에 있는 그냥 그 생각을 그냥 독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내적 독백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처세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나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부분에 조금 보면은 여기 볼까요? 국어 상용의 가, 액자의 의미는 이게 친일파의 증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제강점기 이인국의 삶. 자, 대외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본어만 썼죠. 그래서 국어 상용의 가라는 이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일본 학교에 보냈어요. 소학교부터. 그리고 사상범의 입원, 춘석의 입원을 거절했죠. 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삶?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면서 모범적인 한국 식민으로서 친일파로서 기회주의적으로 전면적으로 친일하면서 이 일제강점기에 협조하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주위가 어두워왔다.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동요와 소음이 가까워졌다. 군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만세 소리가 연방 계속되었다.
세상 형편을 알아보러 거리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다.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 당구 부대, 이거 뭐야, 탱크 부대라는 뜻이에요. 탱크 부대가 들어왔어요. 거리는 온통 사람들 사태에 났는데 집안에 처박혀 뭘 하고 있어요. 자, 이를 지금 굉장히 환호하는, 지금 사회문화적 배경이 해방 후에 소련군이 지금 입성하고 있어요. 탱크 몰고 입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축제처럼 환호하고 뭔가 환대하는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이런 환호하고 환대하는 분위기인데 이인국 박사는 홀로 처박혀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뭘 하기는 나가보아요. 마오제가 들어왔어요. 마오제가 뭐냐 하면은 마오제, 자, 소련은 저기 뭐야, 러시아인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아내의 음성은 격했으나 감격인지 당황인지 알 길이 없었다. 굉장히 흥분한 거 같은데 이 흥분이 감격해서 흥분한 건지 당황해서 흥분한 건지는 알 길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계집이란 저렇게 우둔하기도 대단한 것일까? 자, 이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련군 입성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는데 아내는 좀 흥분했어요. 감격인지 당황인지 모르겠으나. 자, 근데 이 이인국 박사는 이 아내를 보면서 혀를 쯧쯧쯧 차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아내는 그냥 무조건 그냥 시대 분위기에 휩쓸려서 흥분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고 불안한 이인국 박사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차가 조금 있네요. 이인국 박사는 엷은 어둠 속에서 마누라 쪽을 주시하면서 입맛을 다셨다. 불도 옆대 안 켜고 하면서 아내가 전등 스위치를 틀었다. 이인국 박사는 백촉 전등에 너무 화난 것이 못마땅했다. 자, 이인국 박사는 이렇게 전등이 너무 화냈대요. 진짜 전등이 화내서라기보다는 불을 켜기조차도 무서운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불은 왜 켜는 거요? 그럼 켜지 않고 캄캄하게. 자, 어서 나가봅시다 하면서 마누라가 막 이끄는 데를 따라 나가서 이인국 박사는 마지못하면서 시침을 떼고 따라 나섰다. 헤드라이트에 눈부신 광선. 탱크 부대의 진주는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인국 박사는 부신 불빛을 피하면서 가로수에 기대어 섰다. 박수와 환호성, 만세 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양안을 끼고 탱크는 물밀듯이 서서히 흘러간다. 자, 사람들 소리 만세 만세 하는데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소련군의 탱크가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위 뚜껑을 열고 탱크 뚜껑을 열고서는 반신을 내민 중대가리의 병정은 간간히 우라 하면서, 이게 우라, 이게 뭐냐면은 러시안 말로 만세예요. 만세 만세 하면서 손을 내흔들고 있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겠죠. 이인국 박사는 자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방 부대라는 환각. 자, 이때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사람들은 환호하고 환대하고 굉장히 흥분해 있는데 나는 어때요? 이 이인국 박사는 굉장히 이 상황이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 것 같은, 이방 부대가 들어온다라는 뭔가 어색함인 거죠. 그래서 환각을 느끼면서도 박수도 한 성도 안 나가는 멋쩍은 속에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다. 굉장히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는 자기의 거동을 주시하지나 않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누가 나를 감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니까 내가 왠지 쫓기고 있는 것 같고 나를 누군가가 감시할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잡아갈 것만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불도 못 켜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는 관심을 두는 일이 없이 탱크를 향하여 목청이 33쪽 넘어가겠습니다. 터지도록 거듭 만세만 부르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든 되겠지. 불안하면서도 자신은 괜찮을 거라는 뭔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밑도 끝도 없는 한마디를 내면서 유유히 집으로 들어왔다. 민요 뒤에 계속되던 행진곡이 그치고 주둔군 사령관의 포고문이 방송이 되고 있다. 자, 포고문은 뭐예요? 널리 펴서 알리는 글이죠.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라디오 앞에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다. 자, 포고문의 내용이 뭐예요? 시민의 생명 재산은 절대 보장한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기의 직장을 수호하라. 총기, 일본도 등 일체 무기 소지는 그만이 즉시 반납하라. 자, 이런 내용의 포고문이 나가고 있는 이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는 문득 그 누구예요? 이인국 박사죠. 이 이인국 박사는 문득 단스 속에 넣어둔 엽총. 자, 이제 총기는 소지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거 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죠. 생각이 미치었다. 그러면 자, 저것도 바쳐야 하는 것일까? 요것도 뭐예요? 내적 독백. 자, 이인국 박사가 직접적으로 혼잣말해서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혼잣말을 전달하는 내적 독백입니다. 영국제 쌍발, 손때 묻은 애완물 같이 느껴져서 누구에게 한 번 빌려주지 않은 최신형 특제품이다. 굉장히 아끼던 엽총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바쳐야 되나?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여기에서도 내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다이얼을 돌렸다. 대체 서울에서는 어떻게들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시대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뭔가 여기 여러모로 지금 전화를 돌려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자, 34쪽 가면은 밑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다. 민요가 아니면 행진곡이 나오고 그러다가는 전국준비위원회 누군가의 연설이 계속된다.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해방 직후 2, 3일 동안은 자기도 태어나였겠지만 뻔질나게 드나들던 몇몇 친구들도 소련군 입성이 보도된 이후부터는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뛰어다니며 물을 경험은 더욱 없다. 밤이 이슥해서야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다니는 아들, 딸이 굉장한 구경이나 한 것처럼 이때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니까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탱크하고 로스케는 러시아인입니다. 탱크 구경, 러시아인 구경을 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뭔가 흥분한 거죠.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의 심중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자, 아버지는 이렇게 불안한데 어머니 해숙이 그리고 이 아들 딸들이 같이 함께 막 저희들 이야기에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신기한 구경한 것들을 막 이렇게 서로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인국 박사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2층으로 올라와서 다다미방에서 혼자 뒹굴었다. 자, 상황을 이인국 박사는 굉장히 불안하게 인식을 하는데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해서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는 뭔가 태도가 달라서 답답한 거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시대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는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뛰어넘을 수가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자, 이 이인국 박사의 심리를 비유로적으로 나타냈어요. 큰 바다가 놓인 것만 같았다. 자,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무슨 뜻일까요? 자, 큰 바다가 가로놓여 있으면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막막한 거죠. 배도 없고, 이 바다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막연자실한 이런 현재 상황, 이렇게 이 상황에 큰 바다에 놓인 이런 상황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가 막막하고 불안한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더듬어지지 않은 뒤엉클어진 상념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속에서 그래도 이인국 박사는 꺼지려는 집불을 불러일으키는 심정으로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뭔가 희망을 가지려는 거죠. 이렇게 살아남을 길이 있을 것이다. 한 가닥 길이 있을 것이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려는 건데, 자, 이 희망과 기대를 뭐에 빗댔어요? 꺼지려는 집불을 불어서 일으키는 심정으로. 꺼져가는 집불,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조금 남은 불씨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후후후후 부는 이렇게 불어서 이 집불, 이 조그마한 불씨를 살리는 심정으로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천장을 멍청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가 없었다. 자, 이 와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친일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은 일절 없는 거죠. 자, 굉장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거나 책임지려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냥 현재 상황을 어떻게 내가 내가 친일했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 부분에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격을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반성을 안 하는 성격이죠. 그래서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계 1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4쪽 정계 1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중심 내용은 뭐였어요? 자, 이인국 박사가 이제 소련군이 입성해서 아내나 다른 가족과는 다르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현재 심리,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었네요. 자, 여기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쭉 읽어보면서, 소설 다시 읽어보면서 시점이나 갈등 부분에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34쪽 정계 2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 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